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임피지먼트 신드롬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란 말 그대로 어깨를 올릴 때 상완골두가 견봉하고 이제 부딪혀서 그 사이에 있는 뭐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일반적으로 H측부 임피지먼트 신드롬하고 내측부 임피지먼트 신드롬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H측부 임피지먼트 신드롬을 말하는데요. H측부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상완골두가 견봉하고 상완골두 표층이 부딪혀서 그 사이에 있는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이 익스터널 H측부 임피지먼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측부 인터널 임피지먼트라는 것은 회전근개 심층이 관절화나 관절화순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회전근개의 심층부터 이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인터널 임피지먼트라고 하고요. 이제 그 어깨를 많이 드는 운동, 배구 선수나 뭐 야구 선수들, 배드민턴 선수나 테니스 선수들한테 흔히 이제 회전근개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충돌 증후군의 원인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구조적인 원인과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이상은 없지만 그 상완골두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역동적 다이나믹 임피지먼트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관절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임피지먼트를 발생하고 수가 있는데, 정상 관절에서도 갑자기 뭐 헬스를 많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팔을 드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임피지먼트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임피지먼트는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크리티컬 숄더 앵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증가된 경우입니다. 크리티컬 숄더 앵글은 관절화하고의 수직선을 긋고, 견봉 위측에서부터 이제 관절화의 아랫볼 인페리어 폴의 선을 그어서 이것이 이루는 각도인데요. 이 각도가 크다는 것은 견봉이 상완골두를 많이 덮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임피지먼트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또는 이제 견봉 아래쪽에 골극이 있거나 아니면 그 견봉쇄골 관절에 관절염이 생겨서 그 아래쪽에 이렇게 골극이 삐져나온 경우에 또한 임피지먼트가 잘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피지먼트가 이제 많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코라코 에큐미알 리가멘트가 붙는 견봉에 붙는 부위에 이렇게 골극이 뾰족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엑스레이상 수프라스피나투스 아울렛 뷰를 찍으면 보이죠. 그럴 경우에도 이제 그 경우는 이것은 이제 만성적으로 임피지먼트가 있었다, 그리고 심하다라는 거고, 이런 골극이 보이게 되면 대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대개는 보존적 치료에서도 반응을 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견봉의 모양이 플랫하냐, 아니면 구부러진 모양이냐, 아니면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냐에 따라서, 갈고리 모양이면 임피지먼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논리였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것은 이제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이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동적 임피지먼트라는 것은 이런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데도 이제 상완 골두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임피지먼트가 발생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 또는 회전근개 유크니스 기능 부전이 있게 되게 되면, 회전근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어깨를 올릴 때 그 팔을 상완을 말단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임피지먼트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임피지먼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어깨 앞쪽에 뭐 방카트 리전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어깨 앞쪽에 이제 그 인스테빌리티가 있게 되게 되면, 어깨를 올릴 때 상완골두가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임피지먼트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를 올릴 때는 상완골두가 약간 뒤쪽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뒤쪽에 관절낭 구축이 있거나 뒤쪽에 있는 근육들, 뭐
인프라스피나투스나 테레스 마이너 등이 이제 타이트하게 되게 되면 어깨를 올릴 때 상완 굴도가 뒤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안 됨으로 해서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임피지먼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제 거드라고 해서 글레노시멀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티가 있게 되면 이때도 이제 엔테리어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임피지먼트가 이제 잘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를 올릴 때 그 견갑골이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를 우리가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 있을 때도 임피지먼트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피지먼트는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단 이제 이렇게 점점 이런 양상으로 심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피지먼트 초기에는 저맥낭이나 그 텐던 회전근개가 이제 부어서 임피지먼트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이 붓게 되면 또 더 쉽게 이제 임피지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대개 20대 전후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한 40대 정도가 되게 되면 회전근개에 이제 하이퍼트로피가 되거나 부분 파열이 되게 됩니다. 부분 파열이 진행이 되고, 대개 이제 이것이 더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50대나 60대가 되게 되면 대개 회전근개에 파열이 되면서 이제 뼈에 뭐 스포가 생기거나 뭐 디펙트가 생기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회전근개가 이제 광범위하게 파열이 되면서 로테이터 커프 테어에 의한 아스트로패스까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깨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저는 이제 대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이제 염증이 발생하면서 관절 가동범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프로즌 숄더가 되겠고요. 또는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상적인 카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카시피케이션 텐디나이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뭐 임피지먼트가 있게 되면 임피지먼트에 의해서 버사이티스 생기고, 그다음 텐디나이트 생기다가 그것이 더 진행되면 텐던 테어가 생기고, 하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시노바이 텐던뿐만 아니라 관절 자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노바이티스, 아스라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것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 로테이터 커프 페일리어에 의한 아스로패스의 관절염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지먼트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임피지먼트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임피지먼트에 생긴 결과 스포나 뭐 등을 이제 제거하는 것을 치료를 이제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견봉 성형술은 임피지먼트 치료에 있어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최근 논문 연구에서 밝혀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지먼트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뭐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임피지먼트는 무척 중요한데, 임피지먼트에 대한 생긴 결과물들을 치료하면서 그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임피지먼트가 뭐 중요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임피지먼트가 이런 버사이티스, 텐던 테어의 중요한 원인이고 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임피지먼트의 원인을 아까 이제 이런 해부학적인 이상을 보이는 스트럭처란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구조적인 원인은 이상은 없지만 그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펑셔널한 다이나믹하게 원인으로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텐던이 약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그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미세하게 거기에 텐던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약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임피지먼트를 초래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회전근개 기능 부전이 일어나고, 회전근개 태어가 일어나게 되면, 회전근개 기능 부전 태어가 일어나면 어깨를 올릴 때 상완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기능이 소실됨으로 해서 임피지먼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임피지먼트가 발생하게 되면 2차적으로
회전근개 기능이 점점 더 나빠지고 더 파열이 되고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임피지먼트는 더 심해지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 비시어스 서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머리 그 이제 처음 1차적으로 생기는 걸 프라이머리 서브 아큐미럴 임피지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익스터널 임피지먼트뿐만 아니라 인터널 임피지먼트로 생길 수가 있고 서브 쿠라코이드 임피지먼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수프라스피나트가 차지하는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가 이제 좁아지는 것을 아울렛 서브 아크로미알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그런 이제 서브 아크로미알 스페이스 좁아지는 거 없이 이제 그 임피지먼트가 생기는 것을 논 아울렛 서브 아크로미알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뭐 가만히 원인을 따져가면서 생각해 보면 뭐 다 쉽게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조적인 원인과 이게 다이나믹한 원인을 합해서 익스트린직 원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텐던 자체의 뭐 이상이나 문제에 의한 것을 이제 인트린직 원인이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지먼트를 이제 그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A축부, 앞축부, 뭐 뒤쪽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A축부에서 생기는 임피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프로브를 탐축자를 외치게 되고 팔을 이제 에비덕션 올리면서 관찰을 하게 되면 대결절이 에크로미온 아래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엘리베이션이 되는 건데, 이때 여기에 부딪히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고 그 에크로미온 H축으로 플루이드가 이렇게 어큐메이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임피지먼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브를 통해서 어깨를 올릴 때 그 아래쪽에서 더덕더덕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임피지먼트가 있게 되면 이렇게 버사이티스 생길 수가 있겠고, 이건 뭐 서브 스케플라리스인데 텐던의 테어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프로브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앞쪽에다 이렇게 횡으로 대고 팔을 안으로 바깥으로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이제 관찰하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이지 관절와하고 관절와순회에서 서브 스케플라리스 텐던의 심층이 부딪히고 손상받는 모습을 다이나믹하게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브를 어깨 뒤에 횡으로 나서 인프라스피나스 텐던을 이제 윈도로 해서 하면서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이제 하게 하면서 보면 관절와와 관절와순이 인프라스피나스의 심층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손상을 주는 그런 모습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아까 익스터널 임피지먼트하고 인터널 임피지먼트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초음파로 보면 텐던의 손상이 발생하는 위치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임피지먼트는 대개 회전근개의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그 회전근개 요건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되는데, 이스터널 임피지먼트 때는 회전근개 미디알 포지션에 이렇게 텐디노패시하고 테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버스 스캔을 보게 되면 미디알 포지션에 이렇게 스웰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 시에는 이 환자는 보게 되면 인터널 임피지먼트 환자인데 그 시누비아 플루이드가 이제 발시스 주변에서 관찰이 되고요. 수프라스피나투스를 메디알 포지션에서 롱기탄 스캔을 보게 되면 텐던이 에코제닉하게 부어있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잘 관찰이 되는데, 프로브를 약간 바깥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텐던 테어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영상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게 되면 인터널 임피지먼트에서는 가장 그 인프라스피나투스하고 스피나투스하고 경계부의 저스트 미디알, 그러니까 스프라스피나투스의 이제 레터럴 포지션에부터 이제 테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터널 임피지먼트하고 인터널 임피지먼트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치료 방법도 틀리니까 그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은 결국 이제 임피지먼트의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먼저 이제 병력 및 뭐 이학적 검사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는 거고요. 병력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어깨가 아파요. 어떻게 할 때 아파요? 어깨가 올릴 때 아파요가 중요합니다. 올릴 때 아프다는 거. 올릴 때 아픈데, 특히 이제 그 어깨가 올릴 때 이제 만약에 한 60도나 120도 사이에서 통증이 있다가 더 올리면 안 아프고, 내릴 때도 통증이 있다가 더 내리면 안 아프는 그런 것을 페인풀 아크라고 하는데, 이제 페인풀 아크가 있으면 임피지먼트의 그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더 진행해서 이제 텐던의 손상이 오게 되면 저항 검사에서 이제 파지티브 소견을 볼 수가 있겠죠. 레지티브 에비덕션 시 통증을 발생시키거나 레지티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서브 스케플라리스가 인벌브가 됐다고 하면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 통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더 진행돼서 로테이트 커프 파일이 이제 광범위하게 발생됐다고 하면 이제 팔을 오래 들고 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오랫동안 팔을 들고 고기를 썰 수 없는 경우가 심한 경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령 같은 걸 들고 자기가 회전기 파일이 있으면 아령을 들고 천천히 이제 내려오는 거를 이제 그 익센트릭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되겠는데, 올려서 천천히 내리는 거, 그다음에 다시 올렸다 다시 천천히 내리는 거, 익센트릭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제 보게 되면 대개 뭐 이제 그 회전근개 파일이 좀 광범위하게 있다 그러면 뭐 3kg 갖고 10번을 반복하기 어렵다, 뭐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방사선 검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이제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피지먼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 대결절에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있거나 견봉 아래쪽에 이렇게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있다면 이것은 만성적으로 임피지먼트가 있었다는 그런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어디 한 군데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처럼 그 견봉의 아래 부분에만 이렇게 스클레로틱한 체인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 견봉 가운데 부위에 약간 돌기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코라코 에크로미알 리가멘트가 이제 인서션하는 붙는 부착부가 되는데, 그 부위가 약간 돌출된 스포가 보입니다. 스포가 보이면 이 어깨도 만성적으로 임피지먼트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처럼 더 이제 뾰족하게 보이는 게 더 뚜렷하다 그러면 이건 만성적인 임피지먼트가 있겠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아웃렛 뷰를 찍었을 때, 여기 코라코에크루멜 리가멘트 인서션 부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돌출되어 있다고 하면, 요것은 요 자체가 이제 임피지먼트를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 임피지먼트가 만성적으로 있어서 어깨를 올릴 때 만성적으로 코라코에크루멜 리가멘트를 위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그런 게 반복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임피지먼트가 계속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견이고, 이런 소견이 보이게 되면 대개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MRI를 보게 되면 거의 뭐 회전근개 파열을 그냥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스포를 보이는 경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대개 이제 보존적 치료에서 별로 경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수술까지 갔던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레이트 튜버리스트에 이제 본 디펙트가 있죠. 이렇게 본 디펙트가 있으면 이것도 여기에 붙는 이제 그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디든지 텐던이나 리가멘트가 붙는 부위에 본 디펙트거나 본의 이레귤라리티가 있으면 그것은 거기에 붙는 그 구조물이 상당히 손상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제 MRI 검사는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임피지먼트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표준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같이 수프라스마투스의 시그널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으면 텐더노패시가 있으니까 그 텐드론 패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고, 여기서 같이 이제 컨티뉴티 로스가 있으면 그 전축 파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같이 이제 전축 파일이 있으면서 플루이드가 차 있고, 그다음에 텐던의 스탬프가 이제 메디알 사이드로 리트랙션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휴메럴 헤드 레벨까지 리트랙션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버시블 회전기 파일이다. 그러니까 수술해서 이것을 잡아당겨서 이따 고정시킬 수 있는,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만약에 관절면을 넘어가서 당겨져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이 레버십을 이제 회전기 파일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당겨서 여기다 이제 고정을 앵커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개 뭐 텐던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든지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초음파 검사는 이제 회전근개 상태를 보는 아주 간편하고도 유용한 그런 검사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이제 고가의 장비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자에 따라서 다양한 소견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 환자에서 보게 되면 발수 텐던 주변에 이퓨전이 있어서 시노바이티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수프라스프란투스 인서션하는 부위에서 이제 텐던 파샬 티크니스 테어가 있고요. 횡단면 검사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텐던 여기 가운데 볼록하면서 여기 테어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견은 여기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회전근개 수파라스피나투스의 미디알 포션이 아니고 레터럴 포션에 이제 스웰링이 있고 테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임피지먼트가 있다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회전근개 파일이 아주 심하게 있는데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게 되면 인프라스피나투스하고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이게 경계부가 아니고 메디알 포션에 스웰링이 있고 테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포션에 테어가 있고 스웰링이 있으면 이것은 익스터널 임피지먼트, 레터럴 포션에 스웰링이 있으면 이것은 인터널 임피지먼트를 시사해주는 소견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더 이상 손상이 되지 않도록 사용을 안 하는 거, 휴식을 갖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용을 피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임피지먼트를 일으키는 다이나믹한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운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운동 치료 리해빌리테이션이죠. 예, 그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통증을 경감시킨다든가 아니면 회전근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 아니면 프로로 치료, PRP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위 충격파 치료를 시행함으로 해서 회전근개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임피지먼트를 발생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임피지먼트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통증이 일단 심하니까 이제 1차적으로 통증 경감을 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주사 치료를 시행할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인 아티클러 인젝션 하든지 서브 델티도 버사에 인젝션 하든지 한 군데만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어디에다 주사 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 부착부에도 주사를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증식 치료를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겠고, 플로로 세라피죠. 그다음에 이제 스프라스케플라 너브나 엑실라 너브에 대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임피지먼트가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게 되면 이제 회전근개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대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강 예, 강직이 스파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뭉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프라스피나투스나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을 해서도 증상 경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 부위를 결정할 때는 뭘로 결정하느냐? 이학적 검사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하고 그래도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빈도 높은 질환 즉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대부분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 하는 것이 인트라 버살 인젝션 하는 것보다 경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화면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지환을 평가를 해서 관절 가동 범위 지환을 해서 캡슐라 패턴을 보인다면 캡슐라 패턴이라는 것은 이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에비덕션 리미테이션보다 더 큰 것을 캡슐라 패턴 리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에서도 조인트 스페이스 이피전이 뚜렷하고 더 많다. 버살 스페이스보다 그럴 경우 이제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 합니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데 non 캡슐라 패턴 즉 에비덕션 리미테이션이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때는 인트라 버살 인젝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사 인피전이 더 인트라 아티큘라 스페이스 인피전보다 더 뚜렷한 경우 그때도 이제 버살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절 가동범위 지환이 없으면서 저항 검사에서만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경우 그때는 이제 텐던의 텐디나이티스 또는 테어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관절 가동범위 지환이 없지만 어떻게 할 때 더 아픈지 그러니까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엔드레인지에서 더 아픈지 패시브 에비덕션 엔드레인지에서 더 아픈지를 갖고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카시피 텐디나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뭐 관절 가동 제한도 보이고 저항 검사에서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버사에다 인젝션하고 카시피케이션을 니들링을 하는 것으로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인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을 이제 블라인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앉아서 에크루미온의 포스트 앵글에 1cm 아래가 이제 주사 자입점이 됩니다. 주사할 부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앞쪽에서 거기가 이제 주사 바늘이 향하는 목표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점이 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썸하고 세컨드 핑거로 이제 그 주사부를 고정하고 서드하고 허스 핑거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만진 상태에서 주사 바늘을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해서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면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해야 됩니다. 본터치가 릴리즈가 되게 되면 다 익스트라 아티큘라 인젝션이 되는 겁니다. 누워서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에코르면의 포스트 앵글 하방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향해서 쭉 들어가서 본터치가 되면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초음파 기계가 있으니까 다 소노가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프로브를 이제 에크룸 포스트 앵글의 그 1cm 아래 주변에 적정에 맞게 프로브를 위아래로 댑니다. 위아래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갈 부위는 휴메럴 헤드가 가장 툭 튀어나온 부위에서 그게 저스트 메디알이 됩니다. 이 부위가 타겟이 되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라브룸을 찔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이제 그 사이가 이제 그 주사 바늘이 들어갈 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브의 위치는 이제 주사 부위를 요 거리를 갖고 적당히 가늠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드레싱한 다음에 프로브를 다시 대고 주사 바늘을 되게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형성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사 바늘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사 바늘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바늘이 안 보일 때는 주사 바늘을 찾으려고 프로브를 이동하면 절대 주사 바늘을 못 찾고요. 그냥 프로브는 프로브는 이제 그 된 상태에서 프로브의 각도만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바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늘이 이제 보이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쭉 들어가서
주사 바늘이 이제 그 조인트 스페이스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인젝션을 하면 주사약이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제대로 돼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사약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주사 바늘이 아티큘라 카틸라지에 이제 이렇게 박혀서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베벨 주사 바늘 베벨면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안 들어가면 주사바늘 조금 돌리면서 인젝션을 해봐서 쭉 잘 들어가면 뭐 이렇게 인젝션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들어가면 주사바늘 약간만 리트랙션 약간 빼서 주사바늘 주사를 다시 해보면 주사약이 되게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되고, 주사약이 들어가면 이제 아래 안쪽으로 이렇게 주사약이 흘리는 것이 관찰되거나 아니면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디스텐션 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상하다. 링크가 아까 됐었는데, 링크가 깨져서 동영상을 볼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서브 델토이드 버사에 인젝션 할 때는 대개 견봉 아래쪽에서 맥시멀 텐더 포인트를 찾아서 고기를 타깃으로 해서 이제 그 가운데 위쪽 아래 그 앞쪽 뒤쪽으로 이제 5군데 정도의 멀티플 인필트레이션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뚝 실어서 본터치가 되면 약간 릴리즈 한다는 생각, 약간 릴리즈 빼는 정도는 아니고 릴리즈 하는 그 정도 하고 해서 5분의 1 인젝션하고 빼서 앞으로 가서 5분의 1 뒤로 가서 5분의 1 뒤로 가서 아래로 가서 5분의 1씩 인필트레이션 해주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견봉 아래쪽에서 이제 상방을 해서 서브 에크로미알 스페이스에다도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버사이티스 인젝션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뭐 특정한 자세가 필요 없고요. 프로브를 대서 가장 버사 스페이스가 스웰링 심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 그 자세에서 하면 됩니다. 단 그 중요한 것은 프로브를 대고 프로브의 라인의 얼라이먼트에 맞게 이제 주사바늘이 들어가면 주사바늘이 항상 잘 보이게 되는데, 이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 주사바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꼭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또 주석반이 안 보일 때는 이제 약간 그 프로브를 이동시키면 안 되고 프로브의 각도만 조절해서 주사바늘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링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건 부착부에다도 이제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건 부착부에 누워서 팔을 인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가 되게 되면 대결절이 그리티오버스가 어깨 앞쪽에 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총파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럼 대결절 상부, 그다음에 위축부에 인필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레스 티버러스를 팔페이션하고 그 부위에 대해서 이제 그 서브 스케플라를 인필트레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로 치료하거나 뭐 PRP 치료할 때 뭐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서 그 부착부에다 인필트레이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뭐 증식 치료 많이 하게 되는데, 증식 치료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15% 포당을 이제 그 0.5%로 리도케인을 성분되게 해서 했는데, 대개 2% 리도케인 1cc에다가 이제 그 20% 포드당 3cc를 섞게 되게 되면 포드당으로 해서는 15%가 되고, 국소 마취제로서는 0.5%가 됩니다. 그것을 대개 로테이트 커프 인서션 하는 부위, 그 다음에 엔트리어 프로세스 캡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그 뺑돌라, 바이세스 오리진 부위, 그 코라코 브라키레스 오리진 부위, 팩마이너스 오리진 부위를 이제 뺑돌라 인필트레이션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AC 조인트에다도 하고 수페리어 라브룸, 다음 스키플라 스파인 등의 인필트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PRP를 이렇게 채취해서 인젝션 해줌으로 해서 이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경 차단선을 대개 이제 뭐 수파라스케플라 너브를 이제 이렇게 인젝션 하게 되는데,
되게 뭐 블라인드하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앞뒤로 이렇게 대게 되면 이렇게 그 스케플라의 포사가 보이게 되고 바깥쪽으로 이제 글랜드도 보이고 수페리어 라브룸이 이렇게 보입니다. 라브룸이 보이고 경우에 따라 휴메랄 헤드도 일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측에 있고 오목한 그루브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너브하고 아트리가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인젝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자세한 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정기 세미나 시간에 초음파 섹션에서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고 더 자세하게 연습을 하려면 그 워크숍에 참가해서 경험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맥실라리 너브를 블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블라인드하게 하는 걸 설명한 것인데 엑실라리 너브는 블라인드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음파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프로브를 암의 상완에 평행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볼록하게 또 하면서 끝나는 이 머슬이 있는데 이것이 팩토라리스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팩토라리스 마이너가 되고 그 끝나는 부위 빠져서 하방에 이렇게 뱃셀이 보이는데 이게 포스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터리고 대개는 포스테리어 서컴플렉스 아터리하고 그 팩 마이너 사이에서 이게 엑실라리 너브가 지나가게 되고 그럼 그요 파시알 플레인에다 인젝션하면 우리가 이 블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회전근개 그 운동 치료가 특히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어깨 운동 치료는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어깨 근육의 조직을 스트레칭하는 거, 그다음에 약화된 회전근개를 강화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약화된 스케플라의 모터 근육을 움직이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 대표적인 것이 세라토센트리아하고 미들 로어 트라페치우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칭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캡슐 스트레칭 할 때는 팔꿈치 뒤통수에 대서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앞쪽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 조인트 캡슐을 이제 반대쪽으로 올려서 당겨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랙 캡슐은 크로스 바디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깨에 포스트랙 캡슐 쪽을 스트레칭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냥 허공에 서서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위가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스캐플라의 메디알 포지션 구조물들이 스트레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깨 벽에 스캐플라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드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트가 있을 때 인터널 로테이션을 향상시키는 그 슬리퍼스 뭐 이게 스트레칭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스트레칭해서 유지하고 있다 놓고 안쪽으로 더 돌려서 유지하고 있다 놓고 조금씩 각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깨 주변의 근육을 어떤 걸 강화시켜주고 어떤 걸 이완시켜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면 그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 근거를 알려면 우리가 스케플로 휴메랄 리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플로 휴메랄 리듬이라는 건 우리가 어깨를 180도 올린다고 하면 올릴 때 글레누 휴메랄 조인트에서 120도 운동이 일어나고 나머지 60도는 스케플라 로테이션에 의해서 60도가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스케플라가 이제 60도 이렇게 이게 바깥쪽이죠. 이렇게 로테이션 돼서 180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180도가 되게 하려면 스케플라 60도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스케플라가 20도 포스트에 틸팅이 돼야 됩니다. 이쪽이 뒤쪽이죠. 앞쪽이 그러면 뒤쪽이 포스트에 틸팅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스케플라 10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스케플라 H축인데 H축이 뒤쪽으로 가는 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고 앞쪽으로 가는 게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스케플라가 10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플라가 60도 로테이션 되고 포스테리어 틸팅 20도 되고 10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우리가 어깨를 통증 없이 180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잘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또한 클래비클이 20도, 30도 이게 엘리베이션 되고 로테이션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 올릴 때는 휴메루스도 약간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10도 정도 일어나야 이게 우리가 180도를 무리 없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스케플로 휴메랄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꼭 기억해 두고 그것에 저해가 되는 거 구조물들을 이제 우리가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완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이 논문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숄더 임피지먼트의 바이오메케닉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운동 치료에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 그 세라투스 엔트리어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안 되면 약화가 되면 스케플라 60도 로테이션하고 20도 포스트 틸팅이 저해가 됩니다. 저해가 돼서 포스트 로테이션 안 되니까 여기가 스케플라가 여기서 슈럴 헤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스케플라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것이 같이 로테이션이 돼서 이렇게 돼야 올라가는데, 이건 로테이션이 안 되는데 이것만 올라가려면 여기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너무 이제 스파즘이 있거나 강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클레비클을 엘리베이션 시킵니다. 클레비클 엘리베이션 되고 그다음에 그 스케플라의 포스트 틸트를 저해합니다. 포스트 뒤쪽으로 20도 포스트 틸트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에 룸이 모자라는 거죠. 이게 올라갈 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게 되는 거고, 팩토랄리스 마이너가 이제 타이트해지니까 팩토랄리스 마이너 앞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스케플라가 뒤쪽으로 틸트돼야 되는데 앞쪽으로 약간 틸팅이 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레누 휴머럴 팩토랄 타이트하게 되게 되면 그 스케플라가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되고 엔트리 틸팅,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니까 스케플라가 앞쪽 엔트리 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틸트가 됩니다. 이제 포스티어 틸트가 20도가 돼야 되는데 엔트리어 포스티어 틸트를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피지먼트가 생기게 되고, 포스티어 캡슐이 이제 타이트하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스케플라가 이 스케플라하고 이제 결국 이제 그 휴메랄 헤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캡슐이 타이트해지면 스케플라가 이제 앞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엔트리어 틸트가 생기게 되고, 그래는 휴메랄을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시이 발생합니다. 이때 거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포스트 캡슐이 타이트하면 이제 어깨를 올릴 때 정상적으로 휴메랄 헤드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딱 막아주니까 뒤쪽에서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니까 휴메랄 헤드가 앞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니까 임핀지먼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로테이트 커프 위크니스가 있으면, 그 손상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깨를 올릴 때 휴메랄 헤드가 이게 부딪히지 않게 상완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깨를 올릴 때 상완 구트가 위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임피지먼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팩토라스 메이저가 이제 타이트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깨를 올릴 때 휴메르스에서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이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이제 10도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팩토랄리스 메이저는 그 강력한 이것도 인터널 로테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저하해서 이제 임피지먼트를 발생하게 되고요. 소라식 하이포시스가 있게 되면, 하이포시스에서 꾸부정하면 스케플라가 어버드 트랜slation 되고 아웃어드 트랜slation 되면서 엔트리어 틸팅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버드 아웃어드 엔트리어 틸팅이 되게 되면 팔을 올릴 때 자꾸 임피지먼트가 되죠. 어버드 아웃어드 엔트리어 틸팅이 되니까 어깨를 올릴 때 그 로테이션도 잘 안 되게 되고 포스트의 틸팅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피지먼트가 발생시켜서 여기에서 이런 구조물 중에서 이제 너무 약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강화시켜 주는 걸 하는 거고요.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릴리즈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로테이트 커프나 대표적으로 세라투스 엔트리하고 미들 트라페치스는 약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어퍼 트라페치스나 팩 마이너는 너무 강해서 또는 팩토라스 메이저도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건 이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근육들은 이완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뭐 저기 저 운동 치료가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랙 캡슐은 타이트해서 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그쪽에 있는 근육들은 또 이완시키고 그 캡슐 타이트 이완시키려고 하는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꾸부정한 자세는 이제 스캐플라의 위치를 이제 줘야 하니까 항상 이제 뭐 허리부터 이렉트한 자세를 취하고 어깨를 피구해서 스캐플라가 너무 엔테리어 바깥쪽 어버드 위치하는 것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자세 훈련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예, 팩토랄리스 마이너 스트레칭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벽 같은 데다 팔꿈치를 대고 몸통을 이렇게 돌리면서 팩토랄리스 마이너를 스트레칭, 셀프 스트레칭 하는 걸 한 그룹은 시행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이제 앉아서 이렇게 스캐플라 고정시키고 이제 슈메럴 헤드를 뒤쪽으로 트랜슬레이션 시켜서 결국은 이제 그 팩마이너스를 이제 스트레칭 시키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이제 뒤쪽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 이렇게 다른 치료사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셀프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팩마이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벽에서 대고 이제 스트레칭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자기가 셀프로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죠. 약간 팔을 한 30도 에비덕션, 엘리베이션 시키고 썸 다운, 엠티캔이죠. 엠티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는 저항을 위로 아래쪽으로 저항을 주고 리전 사이드에서 올리는 힘 주고 하나 둘셋 열, 힘 빼고 하나 둘셋 열, 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셀프로 이제 혼자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요것은 이제 극하거는 이제 이스턴 로테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손으로는 이제 바깥으로 만들어가게 저항을 주고 이 손으로는 이제 바깥으로 밀면서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겠고요. 견갑 하근거는 인터널 로테이터니까 이제 팔로 안쪽으로 못 가게 막고 리전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돌리는 그런 하나 둘셋넷 열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 근데 뭐 견갑한 거는 되게 이제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이 필요한 근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벨트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극상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30도에서 어버드 엘리베이션 하는 방향으로 하나 둘셋넷 열, 하나 둘셋 열. 그다음에 극하거는 이스턴 로테이터니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팔이 몸통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뉴트럴 상태가 된 상태에서 검사를 운동을 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인터널 로테이터를 검사하는 모습이 운동하는 모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령 같은 거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0도 에비덕션 엘리베이션, 엠티캔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컨센트릭 엘리베이션이 스트렝스닝이 돼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익센트릭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해서 이 아령이다고 하면 몸 위에서 똑바로 올린 상태에서 좀 다운해서 30도 쪽에서 천천히 내리고요.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려서 썸 다운해서 더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려서 이렇게 몇 번 반복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뭐 로테이트 커프가 좀 많이 손상된 분들은 뭐 아주 올드에이지가 아니라면 한 3kg 정도 갖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한 5kg짜리 아령 갖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 한 2kg 정도 갖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누워서 이제 이스턴 로테이터 인프라스먼트 스탠스링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서도 여기 이제 팔하고 몸통 사이에 베개를 넣어서 베개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꼭 이게 뉴트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야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건 인터널 데이터를 스트레스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의 스테빌리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라토센트리하고 미드로 트라페치스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때 이제 세라토스를 이제 강화시키는 가장 쉬운 운동은 이제 푸시업 플러스죠. 그렇죠? 우리가 푸시업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밀어서 스캐플라가 몸에 딱 붙게, 하나 둘셋 열, 다시 스캐플라가 몸에 붙게 하는 거, 그걸 푸시업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걸 맨 바닥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볼을 위에서도 할 수 있고, 볼 갖고 한다고 하면 이제 밸런스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렝스닝하고 이제 그런 프로프리셉티브 한 파실리테이션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벽을 밀면서 쭉 올리고, 동시에 이제 바깥으로도 팔을 익스턴 로테이션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올리는 거, 그런 거를 뭐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미들 트라페지우스를 강화시키는 건데, 90도 에비덕션한 상태에서 중요한 건 썸업, 엄지가 유로한 상태에서 팔만 올리는 게 아니고 날개뼈가 같이 모아지게, 중요한 건 날개뼈가 모아지게 하는 거예요. 날개뼈가 스캐플라를 가운데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들 트라페스를 강화시켜 주는 거고, 조금 엘리베이션 한 상태에서 여기도 역시 썸업 한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으는 거. 팔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개뼈를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개뼈를 모아서 로 트라페치스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미들 로 트라페치스가 스케플라 로테이션 할 때 세라투스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거고, 미들 로 트라페치스는 이제 아래쪽에서 잡아당겨서 결국 이제 로테이션을 이제 코, 코 컨트랙션에서 이제 동시에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들 로어 트라페시스하고 세라트 센트리어. 롬보이드는 뭐 이렇게 꼭 강화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강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리악스 정형과학 연구회에서 4월 10일 세미나를 시행합니다. 4월 10일 하는 세미나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그 세미나에 참가해서 이론적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 4월 22일인가 그때 이제 초음파 워크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워크숍에 참여해서 이제 그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공부를 하신다면, 어깨 질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